초롱아, 안 돼! 그만해! 빗속에서 민재는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초롱이는 무슨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묘지를 파헤쳤습니다. 그만해! 도대체 그토록 그만해! 얌전하던 초롱이가 왜 이토록 돌변하였을까요? 경남 시골 마을의 낡은 집. 민재는 부엌의 낮은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사직 통지서를 다시 읽고 있었지요. 다리에 경련이라도 난 것처럼 민재는 오른쪽 다리를 요란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몇 달 휴가 받았다고 생각해. 마음 편하게 쉬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재에게는 측은함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나이 33. 사직 통지서를 받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입니다. 산 밑에는 돌 위에 이끼가 낀 오래된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말이 적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착하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빗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장난감보다는 할머니 다리를 베고 밤 하늘의 별을 세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뒤에 있던 그 묘 곁으로요. 민재는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물을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거든요. 어머, 초롱아. 또 왔구나. 할머니가 고양이를 부르면 검은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초롱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초롱이를 어루만졌고 초롱이는 할머니에게만 목을 비벼댔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재는 그 묘에 간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얻고 나서는 일상이 너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휑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민재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실직 후 고향에 돌아온 민재는 처음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그런데 온 첫날부터 밤마다 창밖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고양이의 울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묘지 쪽이었습니다. 민재는 분명 초롱이 새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자꾸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2, 3일이 지나니 그 울음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눈앞까지 낮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본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선 별이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세던 별들이었을 겁니다. 휴, 지금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손가락으로 문 손잡이를 몇 번이나 잡고 놨다 하면서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밤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민재는 울음소리를 쫓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고양이를 찾아 밖으로 나가는 자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묘 곁에서 고양이를 발견하면서 민재는 처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긴 짐승보다 사람들 눈빛이 더 불편해.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민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을 보면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도 묘 얘기는 꺼렸습니다. 그곳엔 뭔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매우 궁금했지만 묻지 않는 쪽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가 쏟아지던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비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리듬감 있는 빗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 그것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굉장히 이질적인 다른 소리가 섞여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크야옹 캑캑. 고양이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작게 무언가를 파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지만 그것은 분명 슥슥거리며 흙을 헤치는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뭇거뭇한 물체가 할머니의 묘를 파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초롱이 새끼였습니다. 절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생명이 달린 일처럼요. 민재는 우산도 안 챙기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이 흙탕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저 멀리까지 날아가 꽂혔습니다. 초롱이 새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울어온 모든 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요. 여기 뭔가 있구나. 고양이 옆에서 민재도 손을 뻗어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손톱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 흙 아래에는 중요한 뭔가가 묻혀 있다는 것을 민재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초롱이 새끼는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 위의 묘. 그곳에는 오랫동안 침묵해온 누군가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비는 새벽 5시쯤 그쳤습니다. 민재는 옷이 흙투성이인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등에는 이곳저곳 긁힌 자국과 파인 자국이 있었고 손톱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샤워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머, 민재야! 너 몰골이 왜 이래?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6시, 여전히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고 민재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산에 다녀왔어요. 민재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재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의 무게가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디를 갔는지, 뭘 했는지 말이지요. 알았다. 씻고 밥 먹어. 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밥을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자와 냄비가 맞닿는 금소금. 그 소리는 마치 벽을 쌓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자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민재는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어머니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예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묘가 훼손됐대. 누가 봤다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누가 팔 리가. 내 아빠가 곧 오신대. 아버지가 알아보시겠대. 뭐를 알아봐요? 잠깐만 있어.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반찬을 담는 소리. 어머니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는 듯이요. 민재는 창을 통해 산을 봤습니다. 낮 시간의 산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묘는 한쪽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무너진 묘를 보면서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운전해서 내려온 거였습니다. 5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았고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용수철 튕기듯이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머뭇거리던 민재도 묘지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너 이리 와봐. 아버지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묘 앞에서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팠어? 모르겠어요. 넌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마을 사람도 몰라? 예,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문제 삼고 있대.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놈이 와서 조상 묘를 훼손했다고. 도시 사람들이 이곳에 오랜 전통을 무시한다고 말이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알아. 넌 그럴 리 없지. 아버지가 민재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암튼 묘를 고쳐야 한다. 관공서에도 신고가 들어갔고 전통 장인이 와서 복원도 해야 해. 비용이 들어. 제가 비용을 내겠습니다. 돈이 있나?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관청에 갔습니다. 담당자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염색한 검은 머리를 모두 뒤로 넘기고는 정장을 한 채 민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 온 자식이 조상의 묘를 훼손하고 마을 전통을 무시하고 온 마을이 난리법석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동물이 팠을 겁니다. 담당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물이요? 참 기가 막히네요. 멧돼지나 고양이가 그랬나 보죠? 아니 앞뒤 못 가리는 짐승이 묘를 가지러 나게 한 자리 넘게 파고 묘에 가루까지 흐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촌 생활 안 해보셨죠? 민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뭔가를 짜고 있었습니다. 손뜨개였습니다. 두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불안감을 뜨개질로 잊어보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해결할게요. 뭐를 어떻게? 마을에 가서 설명할게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예, 그리고 누가 했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어? 어머니는 손뜨개를 멈췄습니다. 표정이 비통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살면서 늘 죄인처럼 주눅들어 살았어. 너도 알지? 엄마가 도시 사람처럼 말한다고. 도시에서처럼 입고 도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는 너 때문에 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알아.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지. 누가 하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포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패턴이었습니다. 오래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묘 앞에는 초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롱아, 도대체 왜 묘를 판 거니? 민재는 초롱이 새끼를 초롱이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초롱이에게 물었습니다. 초롱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밤중에도 푸르게 빛나는 초롱이의 눈빛에는 뭔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한 일이 옳았다는 듯이요. 뭐가 있어? 이 안에?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심한 듯 손으로 천천히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금기를 넘지 않으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흙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파내려 가는데 어느 순간 손이 뭔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이 아니라 놀랍게도 작은 상자였습니다. 민재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 그 낡은 상자 안에 있다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왠지 그 상자 스스로가 꺼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민재는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정성스럽게요.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듯이요. 초롱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답답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땅을 판 건 넌데 책임은 내가 지고. 근데 이 상자를 꺼낼 수도 없고. 엄마는 계속 미안해하고. 뭐 하는 거야, 우리? 민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 산 위에서요. 밤 11시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묘 복원 비용에 대한 견적이 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모습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빠, 왜? 엄마가 계속 미안해하네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는 이 마을 사람이지만 이 마을 사람이 아니란다. 오래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그건 엄마가 말해야 할 일 같은데. 아버지는 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표정에서 민재는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담긴 말할 수 없는 무언가. 민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산 위의 상자, 그 안에 사진, 낡은 노트, 엄마와 묘의 관계.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이 마을을 묶고 있다는 거요. 그때 또다시 창밖에서 초롱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옹, 이번 울음은 마치 민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처럼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손톱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상자를 열어야 하나?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민재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물어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프더라도 마을의 침묵과 이상한 눈빛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향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리고 진실이 뭔지.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을의 개가 늑대마냥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초롱이도 멀리서 따라옵니다. 민재는 그 울음을 들으면서 마침내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민재는 어머니를 찾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슬쩍 보니 어머니의 손가락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손뜨개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엄마, 말씀해 주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롱이가 왜 묘를 파헤쳤는지, 그리고 왜 자꾸 엄마가 미안해하는지,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가 뭔지. 어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씹고 삼켰습니다.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걸 왜 알고 싶어? 이제 저도 깊이 관여가 되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의자를 찌익 끌더니 어머니가 앉았습니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요? 할머니가.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말해야 하나? 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난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아무도 안 가르쳐 줬지만 예, 난 고아였어. 버려진 애였지. 1954년. 민재는 어머니의 뜻밖의 이야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날 데려갔어. 죽은 딸 대신. 나는 그걸 어렸을 때 알게 됐어. 할머니 일기를 몰래 봤거든.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 묘는 사실 할머니 묘가 아니야. 할머니의 친딸묘지. 내 언니인데 내 존재도 모르고 죽은 애의 묘야. 일어서 있던 민재는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고아라는 걸. 그래서 내가 시집 올 때도 자꾸 이상한 말들이 있었고 너를 낳았을 때도 그랬어? 외지 사람이라고. 넌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겠지만 이 마을에선 그게 문제가 돼. 어머니가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쳤습니다. 그래서 난 계속 주눅들어 살았어. 저 묘를 매년 챙기고 동네 어른들에게 살갑게 하고 그렇게 어찌하든 이 마을에서 착한 여자로 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근데요? 너 때문에 다시 변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뭔가 힘들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이 흘렀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민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마을 이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목에 노란 수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재를 외지 사람을 대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민재군,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 됐어. 마을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 묘를 훼손한 것도 그렇고 그 자리를 파헤친 것도 그렇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네 말이지. 우리 마을에선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 자네가 산에서 밤새 뭐하는 거, 초롱이 따라다니는 거 본 사람들이 많아. 그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줘야겠어. 마을 어른들 앞에서. 그리고 묘 복원 비용도 내고 말야. 제가 한 게 아닌데 그럼 누가 했다는 건가? 진짜 고양이가 했나? 이 마을에선 자네가 한 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왜냐? 일단 자네가 계속 거기에 있었고 요지는 파헤쳐졌으니까.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장이 나간 후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과해야 해요? 뭐를 사과해?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과를 하래요. 복원 비용도 내고요. 아버지가 고지서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누가? 이장님이요. 아니, 아무 일도 저지른 게 없는데 뭘 사과해? 이건 명예훼손이지. 사과할 필요 없어. 근데 엄마가 뭐? 엄마가 계속 미안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낮 시간이었지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언성이 높아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적어도 자존심은 지켜야지. 난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아들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해? 미안해할 게 뭐가 있냐고. 당신도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고아라는 게 뭔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초롱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묘 앞에 민재 혼자 있었습니다. 다짐이라도 한 듯 민재는 굳은 얼굴로 흙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가락 끝에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재는 눈을 딱 감고는 상자를 확 열어 제꼈습니다. 사진, 일기로 보이는 낡은 책자와 편지들, 그리고 빨간 리본이 묶인 머리카락 다발.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할머니와 낯선 남자, 어린 여자아이. 그 아이는 확실히 어머니였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러나 내 품에서 떠나면 이 아이는 죽는다. 민재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크게 침을 삼키고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틀어놓기는 하였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재는 상자를 내려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뭐니? 산에서 찾았어요.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는 상자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일어서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흡사사약이라도 받는 것처럼 상자를 어루만지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민재야, 예, 이걸 누가 파낸 거야? 그리고 초롱이요. 고양이. 예,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거실에 남겨진 상자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리본으로 감겨진 머리카락은 바로 어제 자른 것처럼 생생했고 바래진 할머니의 일기장 또한 읽히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의 모든 것들이 나 여기 있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침실에 있었고 어머니도 부엌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재 역시 자기 방에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정 5명을 데리고 민재네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재군, 묘를 훼손한 일이 너무 심각하다는 말들이 많아서 왔어. 그리고 묘 안에서 뭔가를 파냈다며? 그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래,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뭐가 들어있었건 아니건 당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닐세. 묘는 이 마을 공동체의 것이잖소. 아니지. 묘는 우리 가족의 것일세. 그러니 그 묘 안에 들어있는 게 뭐든 그건 우리 가족의 개인적인 역사지. 마을에 보고할 일이 전혀 아니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피차 곤란하지 않겠소? 그런 식이 뭐요? 어디 고소할 테면 해보시오. 우리 아들이 뭘 했소? 그리고 손자가 할머니 묘 보수 좀 한다는데 왜 그걸 훼손이라고 떠벌리시오? 그건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아들은 훼손한 게 아니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게 할 생각은 절대 없소. 그리고 자꾸 성가시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이장은 마을 사람들과 나갔습니다.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일기도 꼼꼼히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 뒷장에서 이어진 또 다른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러나 내 품에서 떠나면 이 아이는 죽는다. 신께 죄를 고하듯 나는 이 비밀을 묻는다. 읽던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나를 용서해 줄 거라 믿는다.
내가 이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를 사랑했다는 것 하나만은 진실이니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손글씨가 크게 흔들린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곳곳에 거뭇한 자국도 있는 것을 보니 할머니가 울면서 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재 역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침실에 가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잠깐 잠이 들었던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역시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쓰셨는데 들어봐요. 민재는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 낭독했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등을 들썩거리며 오열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다고? 예, 할머니가 비밀로 하신 것은 할머니의 친딸 때문이 아니라 양딸로 들인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이었어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한테 말할 거야. 다 말할 거야. 엄마 안 해도 돼요. 아빠가. 아니야. 내가 해야 해. 나 때문에 너와 아빠가 고생하면 안 되니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민재와 아버지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고아로 버려진 사람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딸 대신 저를 데려가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 묘는 할머니의 묘가 아니라 할머니의 친딸의 묘입니다. 제 언니의 묘입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말하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지키다가 그동안 계속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안할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실입니다. 제 아들은 이 일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고양이가 파헤쳤고 제 아들은 가족의 비밀을 알기 위해 묘를 확인한 것뿐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비난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마을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묘는 정리돼 있었습니다. 초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이 덕분에 다 풀렸어. 이번에는 초롱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강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요. 민재는 묘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쓸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누구의 묘인지 표시를 해놓을게요. 엄마를 지키려고 묘지를 비밀로 하신 것도 좋지만 이젠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려고요. 산 위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웃는 소리처럼요. 민재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내려올게요. 내려와야 해. 묘도 챙겨야 하고. 예, 그리고 넌 도시 사람이 아니야. 여기가 내 고향이야. 기억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는 자신이 이 마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아버지가 민재를 배웅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아들. 이번 여행에서, 그치? 예, 진실은 때로 두려운 것이지만 진실이 없으면 빈 껍데기와 같단다. 꼭 기억하렴. 기차가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산 위에 묘도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묘 위로 슬며시 밝게 빛나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환송이라도 하듯이요.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그 별을 연신 찍고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그 별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내드린 별 사진 봤어요? 그 별에 할머니가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이제 둘 다 편하겠지. 민재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산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의 모든 것들도요.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이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민재는 서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옆 놀이터 그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그 산에서 부는 바람처럼요. 묘를 정리해야 하나?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직업 소개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일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역 일자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고향 근처에서요. 도시도 나쁘지 않지만 내 갈 곳은 여긴가? 민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오래요.